우리를 정의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이름일까요? 우리의 행동일까요? 아니면 너무나 사소하고 특별해서 우리 대부분은 그것이 사라질 때까지도 그것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하는 걸까요? 1878년 벨기에 시골 마을은 안개가 자욱하게 깔려 있다. 시간이 느리게 가는 듯 고립되어 있는 마을은 여전히 과거의 전통과 두려움에 잠겨 있다. 축축한 흙 냄새와 이탄 연기 냄새가 공기 중에 떠돈다. 듀퐁 가문의 작은 돌과 나무로 지어진 집안은 출산의 긴장감과 땀으로 가득하다. 수십 년간 세상에 생명을 불어넣어 온 비바람에 시달린 얼굴과 굳은 살이 박힌 손을 가진 지역 조산사 엘로디가 마침내 갓 태어난 아기를 안는다. 건강한 남자아이가 태어났고 긴장된 침묵을 깨는 힘찬 울음소리가 울려 퍼진다. 그의 어머니 세실 듀퐁은 지프로 만든 침대에 누워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하지만 엘로디의 안도감은 오래가지 못했다. 아이를 씻기던 중 무언가 심각하게 잘못되었다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멈췄다. 몇 초 전까지만 해도 따뜻했던 그녀의 피가 혈관 속에서 얼어붙었다. 그녀는 아기의 작은 손가락을 문지르며 그저 태지 타이전가 묻었기를 바랐다. 하지만 그렇지 않았다. 피부는 완벽하고 기괴할 정도로 매끄러웠다. 윤이 나는 유리처럼, 젖은 도자기처럼 매끄러웠다. 그녀는 작은 손을 깜빡이는 촛불 쪽으로 돌렸다. 선은 없었다. 홈도 없었다. 50년 동안 다른 모든 아기들의 손바닥에서 보았던 복잡한 무늬는 없었다. 그녀의 거친 손가락이 아이의 피부를 마찰 없이 미끄러지듯 스쳤다. 조용하고 원초적인 공포가 그녀의 가슴에 자리 잡았다. 그녀는 고대 이야기, 바꿔치기 이야기, 요정이 바꾼 아이들, 악마의 흔적이나 그 부재에 대해 생각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떨리는 손으로 그녀는 아기를 리넨 천으로 단단히 감싸 어머니의 시야에서 아기의 손을 숨겼다. 그녀는 아이를 세실에게 건네주며 눈에 닿지 않는 미소를 억지로 지었다. 하지만 이미 공포는 심어져 있었다. 그날 밤 그 어두운 방에서 아이와 함께 미스터리가 탄생했다. 마티우라는 이름을 붙인 아이가 자라면서 기형은 계속되었다. 2년 후 세실은 아멜리라는 딸을 낳았다. 공포에도 불구하고 다시 불려온 엘로디는 똑같은 상태를 확인했다. 완벽하게 매끄러운 손가락과 손바닥이었다. 소박한 농부였던 뒤퐁 가문은 이제 혼란의 그림자 속에서 살았다. 같은 특징을 가진 세 번째 아이가 태어나자 조산사의 말없는 공포는 부모에게 끔찍한 확신으로 다가왔다. 그들은 미신보다는 과학에 더 관심이 많은 실용적인 사람인 지역 의사 분우아 박사를 불렀지만 그조차도 완전히 당황했다. 그는 낡은 가죽 가방을 메고 마차를 타고 도착했다. 그는 뒤퐁 가문의 부엌 식탁에 앉아 안경을 고쳐 쓰고 석유 램프 불빛 아래 몇 시간 동안 아이들의 손을 살펴보았다. 그는 가장 강력한 돋보기를 사용했다. 그는 회색 수염을 긁었다. 그는 낡은 의학 교과서를 넘겼는데 페이지는 세월에 누렇게 변해 있었다. 아무것도 없었다. 그의 책에는 유두융기 없이 태어난 가족 전체에 대한 묘사가 전혀 없었다. 그는 선천적 기형이나 발달 부전 같은 용어를 중얼거렸지만 이는 그의 완전한 무지를 가리기 위한 말일 뿐이었다. 그러나 소식은 수습될 수 없었다. 의사 자신의 당혹감이 소문을 부채질했다. 이미 미신의 온상이 되어 있던 마을 사람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듀퐁 아이들은 다르다고. 그들은 다른 인류처럼 특징이 없었다. 호기심으로 시작된 것은 곧 두려움으로 바뀌었다. 그 증상은 평범한 눈에는 보이지 않았지만 지식 그녀의 가족은 독이 됐습니다. 동네 시장에서는 세실이 다가오자
사람들이 말을 멈추었습니다. 다른 아이들은 마티우와 아멜리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것은 당연히 저주였습니다. 아무런 범죄도 저지르지 않은 뒤퐁 가족은 서서히 사회적 고립을 겪으며 마을에서 버림받은 자로서 창문을 닫고 살았습니다. 듀퐁 집안의 삶은 비밀과 고통스러운 적응의 요새와도 같았습니다. 발각될까봐 두려워 모든 행동을 통제했습니다. 세실과 남편 장은 어린 시절부터 아이들에게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손바닥을 절대 보여주지 마세요. 손을 꼭 닫고 장갑을 끼세요. 실내에서도 모직 장갑은 마치 제2의 피부와 같았습니다. 하지만 비밀 유지는 실질적인 대가를 치러야 했습니다. 지문이 없다는 것은 단순히 시각적인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기능적인 결함이었습니다. 우리 손의 질감은 마찰을 일으키고 우리에게 움켜쥐게 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듀퐁의 아이들은 가장 간단한 일에도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우유잔을 잡는 것조차 어려웠고 손가락이 미끄러졌습니다. 코트 단추를 채우는 것은 좌절스러운 시련이었습니다. 목수였던 장은 아들에게 망치 잡는 법을 가르치려 했지만 망치는 아들의 매끄러운 손에서 위험하게 미끄러졌습니다. 그들에게 세상은 미끄러운 표면으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통도 있었습니다. 고운 질감이 사라지자 열과 표면에 대한 민감성이 변화했습니다. 세실은 목이 메는 듯 살갗타는 냄새를 두려워하며 살았습니다. 아이들 중 한 명이 아직 뜨거운 난로에 손을 얹거나 충분히 식지 않은 쇠냄비를 집어든 적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비명은 너무 늦게 피부가 붉게 물집이 잡히고 상처가 난 후에야 들렸습니다. 마찰이 없다는 것은 경고가 없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발각될지도 모른다는 끊임없는 두려움은 어쩌면 더 끔찍했을지도 모릅니다. 마을 광장에서 넘어져 이웃이 그들을 부축해 주다가 손바닥을 만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 순간의 접촉이 그들을 파멸로 이끌 수 있습니다. 그 비밀은 바로 그들의 어깨에 끊임없이 얹혀 있는 육체적, 정신적 부담이었습니다. 자신의 실패에 좌절한 분우아 박사는 듀퐁 부부의 삶을 영원히 바꿀 결정을 내렸습니다. 1881년 그는 지역 신문이 아닌 모교인 명문 루뱅 대학교에 자세한 편지를 썼습니다. 그는 정확한 임상 용어로 듀퐁 현상, 즉 선천적이고 가족력에 의한 진피, 유두융기 결손을 설명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방의 호기심으로 여겼던 이 편지는 결국 적임자의 손에 넘어갔습니다. 아니면 듀퐁 부부에게는 잘못된 손에 들어갔을지도 모릅니다. 앙투안 르니에 박사는 젊고 야심만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의사였지만 비교 해부학, 체질 인류학, 그리고 새롭게 떠오르는 유전 이론에 매료된 새로운 시대의 과학자이기도 했습니다. 르니에에게 브누아의 편지는 고통받는 가족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미지의 영역으로 향하는 지도였습니다. 그는 저주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는 황금 같은 기회를 보았다. 명성, 의학계를 뒤흔들 논문을 발표할 가능성. 이것이 바로 과학사에 자신의 이름을 새길 기회였다. 그는 재빨리 대학으로부터 소액의 연구비를 지원받았고 연구를 퇴화 연구나 독특한 유전적 특성에 대한 연구로 정당화했다. 그는 옷뿐만 아니라 캘리퍼스, 가죽 장정 노트, 체혈 용기, 그리고 무엇보다도 두려운 것은 크고 무거운 사진 장비까지 짐에 넣었다. 그는 가스등과 지적인 토론으로 가득한 루뱅의 자갈길을 떠나 진흙투성이의 미신적인 시골로 향했다. 마치 희귀한 먹이를 찾아 나선 사냥꾼처럼 그의 심장은 쿵쾅거렸다. 레니에 박사의 등장은 마을에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그는 어두운 도시풍 정장, 윤이 나는 구두, 그리고 빠르고 정확한 말투로 마치 초자연적인 존재처럼 보였습니다. 듀퐁 가문에게 그는 권위와
신비로움을 동시에 지닌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임상적으로 정중하게 자신을 소개하며 장과 세실에게 자신은 그들을 판단하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 그들을 이해하다그는 아이들이 거의 알아듣지 못하는 단어들을 사용했습니다. 열성형질, 표현형, 경험적 연구. 그는 저주라는 단어에 대한 첫 번째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과학이라는 단어도 제시했습니다. 초자연적인 것 외에는 다른 설명이 절실했던 아이들은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희망은 곧 깊은 불안감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들의 작은 집은 실험실로 변했습니다. 르니에는 체계적이고 끈기 있으며 완전히 무심했습니다. 그는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의 손뿐만 아니라 온몸의 모든 부분을 측정했습니다. 차가운 캘리퍼스로 두개골의 지름을 측정하고 그 숫자를 노트에 기록했습니다. 그는 스케치를 하고 기록하는 동안 아이들을 벌거벗게 서 있게 했습니다. 그는 카메라를 꺼냈습니다. 마그네슘 플래시에서 나오는 빛은 방 안을 눈부신 빛과 연기로 가득 채웠고 아이들은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질렀습니다. 하지만 르니에는 다음 인화 작업을 위해 가만히 있으라고만 했습니다. 그는 피부 샘플을 채취하고 작은 메스로 아이들의 매끈한 손바닥을 긁어내어 피를 흘리게 했습니다. 그는 그들의 손발을 석고로 빚었는데 차갑고 축축한 과정이었다. 마치 장례 의식처럼 느껴졌다. 가족들은 마치 우리에 갇힌 동물처럼 노출되고 유린당하는 기분이었다. 그들은 더 이상 장, 세실, 마티유, 아멜리가 아니었다. 그들은 듀퐁 사건이었다. 그들은 치료나 해명에 대한 희미한 희망과 자신들을 기록해야 할 변칙으로만 보는 남자의 차가운 호기심에 의해 대상화되고 있다는 점점 커지는 느낌 사이에서 갈등했다. 몇 달이 지나자 레니에의 처음 열정은 눈에 띄는 좌절감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노트에 데이터를 가득 채웠지만 그 데이터는 명확한 패턴을 형성하지 못했습니다. 1888년의 기술은 극복할 수 없는 장벽이었습니다. 그는 이론을 하나씩 제시했지만 그 이론들이 무너지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그의 첫 번째 가설은 유전이었습니다. 그는 유전을 추적하며 복잡한 가계도를 그렸습니다. 유전은 분명히 가족 내에서 유전되었습니다. 하지만 처럼 아버지에게서 아들에게 전해진 이 인자는 무엇이었을까? 유전학에 대한 지식도 수십 년 후 DNA가 발견되지 않은 이상 그것은 막다른 골목이었다. 그는 그 후 환경으로 눈을 돌렸다. 우물물 속에 무언가일까? 근처 늪에서 뿜어져 나온 독소일까? 그는 물, 토양, 심지어 듀퐁 가족의 음식까지 채취했다. 기초적인 화학 분석을 위해 그것들을 루뱅으로 가져갔다. 결과는 확실하지 않았다. 명백한 독은 없었다. 그의 마지막이자 가장 어두운 이론은 당시 유행했던 퇴화론이었다. 일부 과학자들은 특정 집단, 특히 농촌과 빈곤층이 진화적으로 퇴행하고 있다고 믿었다. 지문의 부재는 이러한 퇴화, 즉 더 원시적인 상태로의 회귀의 징후일까? 하지만 그 이론은 맞지 않았다. 듀퐁 가족은 이상함에도 불구하고 건강하고 똑똑했다. 그들은 퇴화된 사람들이 아니었다. 실패한 이론이 나올 때마다 르니에의 좌절감은 커졌다. 가족에게는 고문과도 같았다. 새로운 검사가 나올 때마다 새로운 희망이 찾아왔지만 확실하지 않은 결과는 그의 고립된 관에 박히는 못 하나와 같았습니다. 르니에의 좌절감이 극에 달했을 때 외부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듀퐁 가족은 더욱 긴박한 위험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마을에서 사소한 범죄가 발생했습니다. 밤중에 동네 식료품점에 금전 등록기가 털린 것입니다. 도둑은 몇 프랑밖에 훔치지 못했지만 이 사건은 마을에 깨지기 쉬운 평화를 깨뜨렸습니다. 토지 분쟁과
만취 문제를 다루는데 익숙했던 지역 경찰이 수사를 위해 파견되었어. 그는 범죄 현장을 살펴보던 중 금전 등록기의 윤이 나는 나무 뚜껑에서 무언가 마음에 걸리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지문이 아니라 얼룩이었습니다. 지문 채취 기술은 아직 초기 단계였고 벨기에 시골 지역에서는 공식적으로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기름 얼룩, 손이 남긴 얼룩이 선 패턴을 남기는 대신 매끄럽고 균일한 흔적만 남았. 경찰이 본 것은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미지의 것에 대한 두려움과 이제는 강도 사건에 대한 분노로 가득 찬 마을의 수군거림은 곧바로 단 하나의 표적에 집중되었다. 마을에서 누가 흔적을 남기지 않았는가? 누가 악마의 손을 가졌는가? 한때 미신의 안개였던 지역의 편집증은 비난의 폭풍으로 변했다. 유일한 단서를 따라야 했던 헌병은 듀퐁 농장으로 행진했다. 그는 장을 엄하게 신문했다. 거만한 장에게는 분노와 두려움이 가득했다. 어떻게 자신의 결백을 증명할 수 있을까? 그의 가족의 본질 자체가 이제 그들에게 불리한 증거가 되었다. 흔적이 없다는 것 자체가 죄의식의 표시였다. 르니에 박사는 과학적인 용어로 그의 병이 누구도 범죄자로 만들지 않는다고 설명하며 개입하려 했다. 하지만 그의 말은 바람에 묻혀 사라졌다. 이 사건은 끔찍한 진실을 드러냈다. 곧 지문으로 정체성과 죄를 정의하게 될 세상에서 듀퐁 가문은 유령이었다. 듀퐁 사건에 대한 소식은 의료계나 마을에만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르니에의 편지 혹은 헌병의 소문은 다른 더 어두운 경로를 통해 퍼져나갔습니다. 표식 없는 가족 이야기는 전혀 다른 종류의 사업가의 귀에까지 닿았습니다. 사일러스라는 이름의 남자, 금리를 하고 싸구려 시가 냄새와 헛된 약속의 냄새를 풍기는 화려한 정장 차림의 남자. 사일러스는 실험실을 운영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희귀, 질환을 가진 사람들을 대중의 오락거리로 이용하는 공포와 불가사의 쇼 중 하나인 순회 호기심의 캐비닛을 운영했습니다. 르니에가 과학을 보았던 곳에서 그는 달러 기호를 보았습니다. 사일러스는 마을로 가서 곧장 듀퐁 농장으로 향했습니다. 그는 화려한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가난의 보편적인 언어, 즉 돈을 사용했습니다. 그는 절박한 순간에 들판에서 장을 발견했습니다. 절도 혐의 때문에 듀퐁 가문은 시장에서 물건을 팔기가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그들은 굶어 죽을 지경이었다. 사일러스가 제안했다. 세상이 돈을 내고 볼 거야. 그의 목소리는 끈적거렸다. 조롱하지 않을 거야. 박수 쳐줄 거야. 벨기에의 매끈한 경이로움. 내가 너희를 왕으로 만들어 줄 수 있어. 그는 자신들을 미워하는 마을에서 멀리 떨어진 삶의 모습을 그려냈다. 여행과 식탁 위에 음식, 그리고 주머니가 가득 찬 삶. 장에게 그 제안은 악마 같은 유혹이었다. 그는 아이들을 먹여 살릴 수 있었다. 하지만 세실은 경악했다. 낯선 사람들이 돈을 내고 아이들을 만져보고 손 모양을 보라고 아이들을 무대에 세우는 것은 역겨운 일이었다. 그것은 그녀의 영혼, 그녀의 존엄성을 파는 짓이었다. 듀퐁의 집은 고통스러운 논쟁의 무대가 되었고 생존의 필요성과 그녀의 인간성 보존 사이에 도덕적 갈등이 벌어졌다. 실라스의 방문과 그로 인해 야기된 도덕적 딜레마는 레니에 박사의 마음속 어딘가를 무너뜨린 듯했다. 어쩌면 그는 사업가의 탐욕스러운 눈에서 자신의 착취가 추악하게 반영된 것을 보았을지도 모른다. 아니면 루뱅 동료들의 윤리적 비판에 직면하여 그의 개입적인 방법에 의문을 제기하자 그는 더 이상 노력할 가치가 없다고 판단했을지도 모른다. 그의 위대한 발견은 과학적 막다른 골목이자 도덕적 수렁으로 변했다. 그는 자신의 이론을 증명할 수 없었다. 1878년의 기술이 그를 무너뜨린 것이다.
수수께끼는 불가해했다. 이미 감각이 마비된 가족조차 놀라게 할 만큼 차갑게 레니에는 장비를 챙기기 시작했다. 그는 거창한 발표를 하지 않았다. 어느 날 갑자기 병원에 오지 않게 되었다. 몇 달 후 가족들은 그가 모호한 대학 학술지에 짧고 모호한 논문을 게재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논문 제목은 비농촌 지역의 가족성 유두상 이상 관찰이었다. 그는 증상을 임상적으로 설명했지만 결론이나 해답은 제시하지 않았다. 그는 그들의 고통에 듀퐁 현상이라는 이름을 붙이고는 그들을 내버려 두었다. 가족에게는 최후의 일격이었다. 빛을 약속했던 현대의 힘, 과학이 물러나면서 그들은 똑같은 미신의 어둠 속에 남겨졌지만 이제는 이용당하고 버려졌다는 상처만 더해졌다. 르니에의 뒤에서 농장 대문이 닫혔고 그 뒤를 이은 침묵은 그들이 이전에 경험했던 어떤 고립보다도 더 무겁고 깊었다. 세월은 수십 년으로 이어졌습니다. 삶은 늘 그랬듯이 계속되었지만 듀퐁 가문에게는 더 어둡고 고요한 길을 걸었습니다. 장과 세실은 아이들이 괴로운 어른으로 성장하는 모습을 지켜보며 자라났습니다. 아이들은 늘 자신의 손을 감추고 사회의 변두리에서 살아갔습니다. 마티유, 아멜리, 그리고 그들의 형제자매들은 각자의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피부에 새겨진 그 증상, 말없이 새겨진 신비는 다음 세대로 이어졌습니다. 선의 부재는 가족의 비밀스러운 유산이 되었고 그들을 세상과 단절시키는 기묘한 유대감이 되었습니다. 19세기는 20세기로 넘어갔습니다. 바깥 세상은 작은 마을이 거의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변했습니다. 듀퐁 가문을 떠났던 과학은 어지러울 정도로 빠른 속도로 발전했습니다. 유두경 검사는 표준 검사 도구가 되었습니다. 지문은 신분을 증명하는 부인할 수 없는 서명이자 여권, 범죄 기록, 그리고 취업의 열쇠가 되었습니다. 듀퐁 가문의 후손들에게 이 새로운 관료주의적 세상은 악몽이었습니다. 그들은 법적으로 예외적인 존재였고 자신의 존재에 대한 근본적인 증거가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가족의 이야기는 속삭임이 되었고 기록 보관소에 묻힌 의학적 미스터리로 전락했습니다. 100년 이상이 걸렸습니다. 21세기 초 유전자 지도가 등장한 후에야 과학은 마침내 듀퐁 가문의 미스터리를 파악했습니다. 연구자들은 SMIRCAD iron이라는 단일 유전자에서 발견된 희귀 돌연 변이가 아데르마토글리피아의 원인임을 밝혀냈습니다. 듀퐁 현상은 마침내 그 원인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1878년 이웃에 대한 미신적인 두려움과 당대의 무능한 과학 사이에 갇힌 그 가족에게는 아무런 해답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인간의 수수께끼로 살다가 죽었습니다. 시대의 이해를 뛰어넘는 미스터리에 대한 영원한 증거였고 그들의 매끄러운 손은 역사에 대한 침묵의 질문처럼 영원히 뻗어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에 감동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채널을 구독해주시고 가장 마음에 드는 부분을 아래에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의견은 저희에게 매우 소중합니다. 영감을 주는 이야기가 필요한 누군가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다음에 또 만나요.